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6강 조선의 통치체제. 자, 조선의 통치체제는 과연 어땠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려 때도 도병마사, 식목도감 막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런 식으로 중앙관제는 어땠느냐? 조선의 뭐 중앙관제, 뭐 정치 조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대통령 있으면 밑에 막 이렇게 국무총리 있고 막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조선에는 어땠었느냐? 이제 왕이 이렇게 있으면 그전에는 이제 귀족회의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고 좀 심플하게 가죠. 바로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가 그런 회의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하던 회의를 의정부에서 하는데 고려 때보다는 왕권이 다소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에서 이제 하는 일을 육조한테 일을 시키죠. 그래서 아까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공부했잖아요. 육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는 일이 있어요. 2조는 인사권, 관직을 주고 하는 2조. 그리고 호조는 그런 세금과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예조는 외교에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예와 관련된 뭐 선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 병조는 군사와 관련된 거, 말 그대로 병자. 형조는 형벌. 법률과 관련된 거, 벌 주는 거, 공조는 이제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각각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막, 뭐 여성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뭐 또 통일부도, 통일에 관한 일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을 이렇게 6개로 예전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서 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의정부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쭉 밑에 많은 부서들이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의정부는 다 적은 다음에 한 번에 적죠. 자, 그리고 밑에는 왕의 직속 비서기관인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밑에 또 의금부가 있는데 의금부는 이런 왕의 직속 사법기관, 역모를 꾸민다던가 그럼 의금부를 끌려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 사간원, 뭐 홍문관 요거 3개를 3사라고 해서 언론기관이 있죠. 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뭐 한성부, 뭐 성균관을 여기다 적기도 해요. 하나 더 적을게요. 춘추관. 이 정도 볼게요. 자, 그럼 각각 무슨 일을 하느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정승, 3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정승이 서로 합의해서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서 육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조는 실제 행정 실무를 맡아서 합니다. 구체적인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 업무, 행정 실무적인 실제 업무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의정부와 왕의 관계에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보다 설명했죠. 의정부가 좀 강화되면은 신권을 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왕이 직접 육조한테 명령을 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의정부의 하는 일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조는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책을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의 직속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왕권 강화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승정원은 왕의 비서예요. 비서기관. 그렇기 때문에 승정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 도승지라고 해가지고 도승지 이건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왕의 비서고 그런 내시들 그런 사람들 다 승정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내명부 다 이런 게 다 승정원, 왕의 비서들 다 승정원 소속입니다. 의금부는 왕의 직속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이제 역모를 꾸민다던가 왕한테 잘못하면은 의금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지방의 세세한 뭐 그런 짜잘한 잘못을 했는데 의금부를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 왕이 직접 재판하고 신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개는 나눠서 얘네들은 삼사라고 해서 고려 때 삼사는 회계기관이었지만 이 삼사는 언론기관이다. 왕에게 뭐 직언을 한다던가 뭔가 회의를 한다던가 막 말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하는 그런 언론 기관이다. 특히 사헌부, 사관원 이 두 개를 양사라고 그래가지고 고려 때 대간하고 비슷한 역할을 이어서 하는 거죠. 뭐 왕에게 막 이렇게 간쟁, 봉박, 서경권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왕권 강화 기관이 승정원과 의금부라면 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신하들을 위한 기관이 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자, 나중에 사림들이 여기 삼사를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사헌부는요,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돼요. 사헌부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관리를 감찰하는 거,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지 감시하는 게 사헌부. 그 다음에 사관원에게는 말 그대로 간자, 왕에게 간쟁하는 거. 왕에게 간쟁한다던가 간언을 올린다던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언론기관 이게 사간언입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정치적 자문 왕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치적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책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홍문관이 왕에게 정치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홍문관에서 왕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스승이기 때문이죠. 이 홍문관의 대제학이 세자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은 세자 교육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왕자를 교육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스승한테. 그래서 홍문관은 왕의 옛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정치적 자문기관.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 한양에 그런 행정을 맡기도 하고 요즘에 경찰서 치안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한성부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이제 포도청이 있죠. 거기서 이제 치안을 맡아서 이제 그런 경찰서 같은 업무를 하기도 하고. 춘추관은 춘추라는 게 세월, 역사를 의미합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세월을 의미하죠. 그 춘추. 그래서 어쨌든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죠. 그래서 춘추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하는 일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막 어떤 식으로 중앙관제가 되는지 이해해야 나중에 사림들이 여기에서 이제 언론기관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삼사를 장악했구나 뭐 이렇게 의금부 승정원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14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7쪽에 있는 지방행정조직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지방행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행정. 지방은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 지방행정. 조선의 지방행정. 자, 조선은 일단 한양이 있잖아요. 중앙이 이렇게 있고, 한양이죠. 중앙에서 전국을 몇 도로 나눴냐면 8도로 나눴습니다. 8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부, 목, 군, 현이 있었어요. 부목군현 다음에는 이 밑에도 또 말단으로 면리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장, 이장, 뭐 통주 이렇게 뽑는데 통은 이제 오가작 통법의 그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장, 이장, 이장은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8도의 밑에 부목군현을 뒀어요. 자, 그런데 이 8도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8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지금의 도에는 도지사를 파견하죠. 지금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지만 옛날에는 중앙에서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을 본 뒤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목군현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수령을 파견을 하죠. 그러면 관찰사는 수령을 어떻게 감시하는 거죠. 관찰사가 이제 수령이 잘하고 있는지 감찰사가 감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령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향리죠. 향리. 향리는 고려 때 향리는 조금 세력이 컸어요. 왜냐면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는데 속현이 실질적인 지배자는 향리였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속현이 없습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파견했기 때문에 향리가 실질적으로 통치할 곳이 없어. 그리고 향리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수령 밑에서 이렇게 사또 옆에서 내 사또하고 이방, 호방, 예방, 향리도 육방입니다. 육방 체제인데 약간 세습적인 아전으로 조금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 고려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지위가 높아져서 향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고려 때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되게 많이 낮은 세습적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향리가 수령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육방으로 뭐 실제로 행정 실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방으로 직역이 향리들은 그 지역에 계속 살면서 자식들에게 세습이 되고요. 그리고 좀 실질적인 실질적인 행정 실무를 한다. 발로 뛰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령과 향리 사이에는 유향소가 있습니다. 유향소. 수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수령은 그 지역의 살림살이, 행정, 재판도에 사법, 수령 앞에서 곤장 맞고, 수령 사또에 사또, 그리고 군사까지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령은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자 중에서 이제 행정을 할 사람을 중앙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사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령은 사실 그 동네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 그래서 향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수령에게 그 고을에 대해서 알려주고 좀 어느 정도 간섭할 사람. 수령을 살짝 도와주기도 하면서 또한 향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향리를 좀 감찰하고 감시하고 벌 줄 수 있는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 그게 유향소입니다.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유향소는 그 고을에서 원래 살고 있는 그런 양반들, 좀 높은 양반들, 주로 살인들이 유향소로 장악을 했죠. 유향소는 여기서 스스로 좌수와 별감이라는 간직을 만들고 뽑아가지고 유향소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데 뭐 이렇게 향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향약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좀 백성들을 이렇게 좀 교화하기도 하고요. 그 백성들의 여론 같은 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수령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유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을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지들, 그리고 양반들의 모임. 그래서 유향소와 수령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행정을 하는 거죠. 수령이 하는 일이 혼자 너무 많으니까 유향소는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는 그런 중간 단계. 그 고을에 항상 살고 있는 사람. 수령은 파견된 거고 관차서도 결국 파견인데 자, 이런 식의 이제 유향소는 이렇게 유지되고요. 그럼 유향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유향소와 중앙에서 또 연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유향소는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유향소와 그 중앙을 연결하는 게 바로 경제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경제소는 이렇게 중앙과 유향소를 연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중간 연락망, 중간에 연락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제소는 유향소를 어느 정도 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경제소는 유향소를 감시하고 뭐 이런 이 동네 유향소가 있는 이 동네의 출신 중에서 이제 좀 높은 고관이 경제소를 맡고 중간에 유향소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지 않을까, 역모를 꾸미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일을 경제소가 합니다. 유향소에 하는 일을 또 경제소가 중앙에 알려주고, 중앙의 일을 또 경제소가 유향소에 알려주고, 중간에 연락해주는 게 경제소. 유향소를 조금 감시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어떠세요? 한눈에 좀 파악이 됩니까? 자, 어쨌든 팔도에는 관찰사, 부목군현에는 수령,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이렇게 수령을 파견했다.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부분에서 속현이 없어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속현이 없어졌다. 향소부국도 사라졌다. 그래서 좀 더 중앙 집권화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피드하게 지우고 교육제도랑 과거제도 들어갈게요.
방금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육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제도. 쉬워요, 여러분, 교육제도는. 자, 조선시대 교육제도. 제일 첫 번째 가는 학교,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수준은 예전에 서당이었죠.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막 소학을 배우고 천자문을 배우고 아주 기초 교육을 서당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당에서 조금 더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나는 중앙에 산다 그러면 사부학당에 입학을 하는 것이고 동서남중 사부학당. 그 지방이다 그러면은 향교에 입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나온 다음에 혹은 독학을 한 뒤 이제 속과에 응시해요. 과거 시험 속과에 응시한 다음에 여기에 붙으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냥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인 거고 중앙과 사부학당 여기는 중등교육기관. 한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등. 그리고 이제 성균관이 이제 고등교육기관인데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또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균관은 대학교, 최고 교육기관이다. 우리가 대학 갈 때 수능을 보는 것처럼 항상 속과를 응시해야지만 성균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속과에 응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균관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야망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중앙간직에 오르려는 사람들 성균관에 가는 거지. 그냥 속과에 응시하면은 생원과 진사과에 응시하면 그 말 그대로 허생원, 최진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멈추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명예로운 그냥 관직으로 머무르고 성균관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인데 중앙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막 학원을 다니고 수능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지형을 보는 게 얘네들의 목표였죠. 자, 과거제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어떻게 행해졌느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전에 고려 때는 문과가 없었고 문과, 승과, 잡과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무과가 생깁니다. 물론 무인은 문인에 비해서 조금 약간 천대했지만 그래도 심하게 문무차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인 것이거든요, 원래. 자, 그래서 이제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에 응시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문관이 되는 것이고, 무과에 응시하면 무관이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 같은 무관이 되는 거고, 잡과에 응시하면 이제 기술관, 허준 같은 의학, 뭐 이런 거, 역학, 이제 뭐 외국어를 하는 역학, 뭐 율학,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음양오행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문과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성리학을 중요시한 나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를 제일 중시했어요. 자, 문과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과거 시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속과입니다. 속과에 응시를 하는데 아까 속과를 응시하면은 성균관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속과는 두 개로 보는데 바로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눕니다.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는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고요. 진사과는 글을 얼마나 잘 짓느냐, 시문을 잘 쓰느냐, 글짓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기가 이제 응시해가지고 생원과, 진사과 그쪽으로 응시를 하고 이제 생원과, 진사과를 본 다음에 성균관에 가도 되고요. 독학을 해서 다시 대과로 시험을 봐도 됩니다. 두 번의 시험을 본다는 거죠. 소과, 대과가 있어요. 이 대과는 또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초시, 복시, 전시가 있습니다. 초시는 처음 보는 시험, 두 번째는 복시, 전시는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뽑고 뽑아서 마지막에 전시에서 토탈 마지막 33명을 뽑는 거예요. 전시 33명에게 이제 뽑고 홍패를 지급해요.
과거 급제했다. 전시에 결국 33명을 뽑혔다. 대단한 거죠. 이거 이 33명에 뽑히면은 중앙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명의 문관을 선발하는 게 전시다. 왕 임금 앞에서 보는 거. 이제 무과로 넘어가면 무과는 소과 대과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지 않아요. 무과는 좀 심플하게 봅니다. 그래서 무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시험을 보는데 무슨 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보지만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번은 봐요. 그래가지고 초시, 복시, 전시 바로 봐. 소과 대과 따로 없고 전시를 봐서 무과는 28명의 무관을 선발합니다. 한 번에. 24명 무관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잡과 같은 경우는 시험을 테스트를 어디서 보냐면 의학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의술을 다루는 사람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법서 뭐 이런 그 역학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느냐 그걸 외국어를 잘하는 관청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해당 관청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 잡과 같은 경우는 취재라는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질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취재. 그래서 어쨌든 뭐 의학, 역학, 유학, 음양오행과 뭐 이런 식으로 음양오행 뭐 이런 뭐 약간 수학적인 뭐 이런 유학은 수학인데 음양오행적인 건 약간 풍수지리적인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뭐 이런 걸 해서 어쨌든 초시와 복시만 보고 전시는 없습니다. 임금 앞에서 뭐 고쳐보아라. 의학적으로 고쳐보아라. 그런 거 안 한,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초시, 복시만 행해졌다. 그래서 이게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를 제가 넘어갔냐면, 아까 지방행정에서 이런, 그런, 뭐라 그래. 군사제도를 넘어갔어요. 자, 군사제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교재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군사제도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군사제도에서 편성어지, 양인개병제. 양인개병제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은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세, 60세 사이의 정군. 이러는 정군은 군역을 부과하는데 현직 관리와 학생은 면제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서원 출신으로 뭐 학생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양반들이 면제를 많이 받았었죠. 평생 학생이다. 뭐 이딴 식으로. 현직 관리들, 이렇게 이방, 호방 이런 향리들 지금 관리직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반은 어디 가든지 면제야.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서원 출신, 서원에서 계속 공부하니까 면제. 그래서 양반은 그런 식으로 면제를 받았다. 유형은 정군과 보인이 있는데 정군은 실제로 현역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현역 군인을 하고 있어. 그럼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려? 보인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보인이 그 가족들의 그런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은 이제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인으로 그냥 농사 져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 그거 정군의 가족들에게 그걸 돌려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체제입니다. 정군과 보인, 갚을 보자의 그 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은 5위가 있었고 서울과 군거수비, 지방군은 진관체제라고 있는데 진관체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진관체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각 마을에 이렇게 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령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막 이렇게 군인 모아가지고 이제 막아내는 건데 진관체제는 일단은 군사력이 조금 약해요. 너는 인원적으로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임진왜란때 바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재승방역체제라고 해가지고 다 모여. 여기 있는 모든 군사력을 한 군데 다 결집시켜. 근데 재승방역체제도 단점이 중앙에서 얘네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장군이 중앙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가 이미 또 깨졌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관체제를 나중에 복구해서 인원적으로 복구하는 소고군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진관체제는 각 지역마다 군사력을 따로따로 두고 있는, 좀 쪼개져 있는 게 진관체제예요. 잡새군은 일종의 향토 방위를 말하는 예비군이다. 잡새군에는 원래 뭐 노비도 포함되고 이게 좀 전쟁이 났다든지 유사시에 사용하는 그런 예비군이 잡새군입니다. 노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어중이 떠중이 잡색 다 있다. 그래서 잡색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교통통신제도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이제 조은과 여건제도 같은 게 있는데
요즘은 막 교통통신, 막 자동차 있고 통신, 막 모바일,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엔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럼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여주면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잖아. 그래서 말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말도 한 마리, 뭐 5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암행어사의 등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언제는 마패 소지한 사람에게 역말을 제공해주고 말도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역이만 있어요. 그래서 말을 빌려주고 또 센 말로 빌려가고 말이 오래 달리면 말굽이 다 달고 얘도 좀 쉬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관청에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암행어사가 이제 이렇게 행차할 때 말을 빌리는 역원이 그런 겁니다. 역이 그런 거고 원은 뭐냐면 여관 같은 거예요. 주막 같은 거. 마패 소지자할 때 하루 재워주고 원은 약간 여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는 뭐냐면 그런 각 지역에서 이렇게 쌀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이제 세금이 무겁잖아. 쌀이 무거우니까 백기를 이용해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게 조운입니다. 지방에서 거둔 그 조세 쌀 같은 경우를 서울로 운반하는 게 조운. 그리고 뭐 조창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세금을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 조창. 그 다음에 통신제도는 봉수제도가 있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위기 시에게 불을 올린다던가 밤에는 불 그리고 낮에는 연기, 뭐 왕이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런 무슨 연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제도다, 아니 봉수제다. 불이나 연기로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뭐 국가 경사나 꼭 알려야 되는 상황에 이런 봉수를 이용해서 알렸다. 그런 게 이제 교통통신제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자 과거제도 다 했고. 기타 관리 등용제도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 시기 및 응시 제도 봅시다. 자, 시험 시기는요. 우리는 수능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재수하면 1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렇지만 옛날 과거 시험은 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게 식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기시험, 식년시 3년마다 실시. 근데 3년은 어떻게 기다려? 너무 아쉽게 떨어졌어. 좀 시험, 과거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왕이 기분이다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의 경사가 났을 때 아들을 낳았다. 과거 시험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증광시가 이제 경사가 났을 때. 증광시 동그라미 경사했을 때 실시하는 거. 알성시는 이제 왕이 이제 성균관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성균관의 그런 문묘를 참배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성균관 유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심심한데 한번 과거 시험이나 볼까? 이래서 알성시를 보기도 합니다.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알성시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다 이러면서 온 김에. 그래서 증광시는 경사했을 때, 알성시는 성균관에 방문했을 때 시험 보는 거고, 응시 자격은 원래는 양인들도 응시할 수 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실제로는 양인들은 무과나 잡과에 응시했고 문과의 양인이 응시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그리고 이제 막 노비가나 되게 똑똑한데 서울 출신이거나 노비나 뭐 이러면은 이제 정말 양인의 정말 이름 있는 양반의 그렇게 좀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문과 시험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양인들은 문과에 응시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 등용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 시험 말고도 이런 특별한 과거 이제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는데, 뭐 추천하는 거. 자, 천거라는 게 있는데 천거는 추천이에요.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림들을 추천하기 위한 요량으로 이제 조광조가 현량과라는 이런 천거 그런 걸 만들죠. 하지만 이제 훈구파들이 그것 때문에 싫어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또 원인이 되는데, 이런 천거 좀 정말 똑똑하고 관리로 딱 이 관직은 이 사람이 딱인데 이럴 때 이제 추천하는 게 천거입니다. 취재는 간단하게 테스트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거. 그게 취재입니다. 말로 그냥 문제를 내가지고 뽑는 거. 약간의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회사 면접. 그 다음에 음서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보다는 음서제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음이라고 불렀는데, 음서제도는 이품 이상 정말 높은 관리들만, 하지만 높은 관직은 진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음서는 많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 인사제도로 넘어갈게요. 자, 관리 인사제도는 뭐가 있냐면 서경제도라는 건 높은 관리를 임명을 할 때
이렇게 사원부 사관원 양사에서 동의를 해야 되나. 서경권 기억하시죠? 대간이 가지고 있었던 서경권. 사원부 사관원 동그라미 치고 양사라고 써주세요. 양사가 고려 때 대간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권을 해야지만, 동의해줘야지만 높은 관직 임명할 수 있었다. 상피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출신이야. 대전 출신인데 내가 대전에 수영으로 갔어. 그럼 우리 동네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재판을 할 때도 우리 친척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뒤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출신지가 아닌 곳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피제도입니다.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동일 간청 근무, 그러니까 친족끼리 또 같이 근무하면 서로 봐줄 거 아니야. 그거 못하게 하고, 그 특정 지방의 연고, 내가 거기 출신지거나 그러면은 파견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상피제도입니다. 약간 좀 공정한 그런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상피제도가 있었다. 친척끼리도 일을 못하게 하고 내 고향으로 임명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상피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타 관리 등용제도와 관리 인사제도까지 정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가게 될 때 사림에 대해서, 성종 때 사림이 나타나고 각종 사화, 붕당 뭐 이런 것들 진도 나가고요. 그리고 바로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를 정리하고 문화까지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임진을 하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즐겨찾기를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